조선 후기 상품화폐 경제를 조선이 자체적으로 자유주의, 자본주의 경제로 발달해 나갔던 것으로 보는 일명 자본주의 맹언론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실제 학회에서도 한동안 유행을 했고 현재까지도 인간 강사들 중심으로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이 자본주의 맹언론은 조선에서 자본주의 맹화가 시작된 시작점으로 금난 정권의 폐지를 지목을 합니다. 오늘은 이 금난 정권의 성립과 폐지를 중심으로 조선 후기 경제 변화, 자본주의 맹언론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조선의 원래 경제체제를 알아야 하는데요. 조선의 경제체제는 한마디로 재분배 체제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납제도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물자를 중앙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관청, 지방관할, 군영, 궁궐 등에 필요한 만큼 예산을 측정하여 다시 재분배를 합니다. 또한 민간에는 시전상인을 이용하여 물자를 분배하였죠. 이 체제는 국가가 모든 유통구조를 독점하고 있는 체제였습니다. 사실상 상업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없었다고 봐야죠. 조선 후기가 되면서 이러한 구조에 변화가 옵니다. 난전이 성장을 하면서 기존 시전상인들을 위협하기 시작한 거죠. 이는 곧 조선의 기존 재분배 체제가 붕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좌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시전상인들에게 이걸 해결하라고 준 권한이 바로 금난정권이었습니다. 근데 이 금난정권은 사실 별 실효가 없었어요. 이 난전이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는 난전이라 하면 자연스럽게 현대 소상공인이나 시장 자판에서 물건을 놓고 파시는 그런 분들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금난정권이라 하면 대기업이 소상공인에 짓밟는 약간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 같은 그런 스토리를 떠올리곤 하는데, 금난정권 폐지를 자본주의 맹화로 보는 견해도 이런 시전상인들을 정근대 특권층으로 보고 난전을 마치 자유시장의 상인들처럼 보는 것에서 기인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난전하는 이들은 주로 왕실 세력이나 권세가 등의 사람이거나 혹은 이들을 뒷배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성균관에서도 난전에 참여를 합니다. 시전상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금난정권을 써서 난전들을 진압을 하거나 평시서에 고발을 하면 그 다음날 권력가의 노비나 군인들이 때로 몰려와서 자기 시전을 엎어놓고 가는 겁니다. 심지어 그걸 명령한 사람이 어디 국방부 장관이거나 고위 관료거나 그러니까 보복만 당하고 아무도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오히려 시전상인들이 정경유착의 피해자고,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 당시 정부에서 최고 의사결정기구라고 할 수 있는 비변사의 공시당상이라고 해서 이 문제만 중점적으로 파는 고위 관료직을 하나 만들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조선 정부는 왜 이 금난 정권을 폐지하고 난전들을 허용을 했을까요? 먼저 조선 후기 서울의 변화를 봐야 합니다. 조선 후기 서울의 도시 인구가 급증합니다. 게다가 이들 대다수가 임금 노동자에 가까웠고 생업을 생계 수단으로 삼는 소비 인구였습니다. 이들이 갑작스럽게도 수도 한양에 올라가니 물자 수요가 기존의 조선 유통체제인 재분배 체제로는 감당을 못하는 수준에 다다릅니다. 결국 엄청난 물자 부족과 물가 상승이 조선 정부의 당면한 해결 과제가 됩니다. 제일 먼저 조선 정부는 이러한 유통 문제의 원흉으로 난전을 지목했던 것이었습니다. 난전이 재분배 체제를 파괴함으로써 정상적인 물자 유통을 방해한다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금난 정권 등 이후 다양한 조치들이 효과가 없자 조선 정부의 문제의식이 바뀌게 됩니다. 바로 도고의 매점 매석을 문제의 원흉으로 판단했던 것이죠. 이 도고들이 신생 시전으로 위장을 해서 여태까지 금난 정권의 자기 독점을 위해 써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금난 정권을 뺏어서 다시는 도고들이 독점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근 20-30년간 시전으로 인정된 도고들을 다 혁파하자는 것이 우리에게 금난 정권의 폐지로 잘 알려진 신해통공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후에도 계속 국가 재분배 체제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도성내 시전들, 유기전을 비롯한 도성내 시전들의 금난 정권이 계속 인정이 되고 19세기가 되면 다시금 여러 지역에서 금난 정권이 부활하기도 합니다. 즉 신해통공이나 금난 정권의 폐지 등은 어디까지나 조선의 재분배 체제 존속을 위한 방식의 변화였던 것이지 자유주의 경제를 도입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의도가 어떠했든 이후 조선에서 상업과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 자본주의 맹하라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죠. 우선 조선 후기 민영수공업의 일반적인 형태였던 선대제, 이건 유럽에선 중세시대부터 하던 것이었습니다. 16세기 노비를 이용한 관영수공업 형태, 이것은 삼국지의 유비가 이미 한 단계 더 발전된 형태로 하던 것이었죠. 유비가 어릴 때 집신 팔았다고 나오는데 이걸 요즘 상당수 학자들은 유비가 집신이라는 품목을 주로 생산하는 일종의 수공업 공장 같은 것을 운영했던 것으로 봅니다. 이게 무려 2세기 때 일이에요. 또한 조선 후기 상품화폐 경제 발달로 조선 정부가 당면했던 문제점들이나 이런저런 여건들을 종합해봤을 때 자본주의 맹하는 비약일 확률이 크고, 오히려 조선이 당면했던 상품화폐 경제라는 것의 수준은 거의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수준이었을 확률이 큽니다. 거의 기초적인 형태의 상업들이 막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발전, 발달이라는 개념은 항상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것들입니다.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이라고 하니 마치 이전에도 조선의 상품화폐 경제나 상업이 있었을 것 같고 이미 기틀이 잡힌 원형을 두고 더 발전해 나간 것이라 무의식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런 오개념들이 아마 우리에게 조선 후기 경제를 과대평가하는 결과를 낳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실 자본주의 맹언론도 좀 옛날 학설입니다. 아무래도 옛날 학설이다 보니 좀 오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구나 사료가 부족하니까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보다 좀 많은 정보들이 향유하고 있으니 그런 오류를 더 이상 저지르지 말고 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역사를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